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고 또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비핵화와 보상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해 준 다음에 바로 6월 12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때 얘기한 걸 보니까 친서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친서를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친서를 보니까 이렇게 큰 편지 봉투를 줘가지고 아 이게 흥미로운 거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럼 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지 않고 이제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 얘기하면서 다시 재개할 생각이 회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편지나 전화로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한다는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다가 곧바로 6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단은 뭐 의례적인 인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개최하자 여기에 대한 상당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다분히 원칙적인 그런 입장 표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결을 청산하고 어떤 평화롭고 어떤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상호 노력하자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저희가 예측을 좀 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을 좀 차근차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목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건 지금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그러면서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문제를 핵을 먼저 선제적으로 다 포기했을 경우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단계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요구를 미국 측에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측은 그동안 북한에게 너무 핵을 폐기한다고 했다가 자꾸 되돌리는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먼저 비핵화해야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면 시간을 줄이자.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시간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 일정하게는 단계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타협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주장 사이에 상당히 절충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해결이 안 될 경우 또 추가적인 회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문제를 또 논의하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도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핵탄두와 미국이 가장 먼저 원하고 있는 ICBM을 폐기해라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접점은 또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북한과? 일단 미국의 기본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통상적으로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협상은 일단 북한이 동결을 하고 핵 실험이나 뭐 미사일 실험을 동결을 하고 그리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불능화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사찰과 검증을 통해서 완전한 폐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폐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북한이 폐기를 하지 않고 다시 핵 개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이거 앞에 폐기를 당기자는 우선적으로 거죠? 지금 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결국 핵심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해체해서 미국으로 내보내는 걸 우선적으로 해라. 예. 그리고 핵물질도 우선적으로 폐기해라. 그래서 미국으로 내보내라. 이런 게 지금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미국 측에서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의 시간이 있다면 이게 네. 순차적으로 이 핵 무기나 핵 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가 절충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이 예.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지 좀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따른 대북 원조를 지원할 도우미로는 한국, 중국, 일본을 지목하면서 묘한 언급을 내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장사꾼 기질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당연히 돈 내라? 지원할 어떤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은 미국의 세금을 들여서 지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물론 민간 차원의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민간 차원의 돈벌이는 하겠다. 그 투자는 할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 차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 북한의 비핵화에서 상당한 이익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대북 원조나 경제 지원에 상당한 몫을 부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일을 해야 될 상대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 원조를 우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연히 뭐 중국과 일본도 일정하게 여기 지원을 해야 되고 미국 측에서도 경제 원조를 일정하게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멀잖아 이래서 우리는 빠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배석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폼페이오는 완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은 이것 때문에 최선희 부상과 김기관 제1부상도 또 이제 설전이 오갔고 그것 때문에 회담이 취소될 뻔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옆에는 정말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빠져 있고 폼페이오만 이번에 대통령 만날 때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의미를 둘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외교적 어떤 관례나 의전에 따른 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북한 특사이기 때문에 예. 이 부통령까지 같이 해서 아마 접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굳이 됩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그 당 부위원장과 예. 상당히 그 긴밀하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채널이기 때문에 아마 함께 배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볼턴이나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그 북한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그 북미 어떤 정상회담을 원만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의미도 뭐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는 뭐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예, 충분히 그 가능성은 펜스 부통령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지만 예. 볼턴 보좌관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북미 관계에 집중해서 살폈다면 남북미를 떼어놓고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실제로 방문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데 싱가포르 방문 여부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판문점 선언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종전선언을 연내하자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예. 북한도 종전선언을 확실히 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종전선언을 지금 언급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예. 그리고 그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미국과 북한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양국이 원한다면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예. 종전선언 협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 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단계적으로 이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핵화의 약속을 하는 이 첫 단계에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어떤 첫 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졌는데 앞으로 이 북미 간 협의가 확실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안에서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열리느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많이 추려진 것 같습니다. 3-4개에서 한 2개 정도로 네. 추려진 것 같은데 그 전에 궁금한 게요. 물론 어디서 열리느냐에 따라서 경호와 의전 또 취재진 대에게도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어디서 싱가포르 어디에서 열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어디일까 막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이게 왜 찾아보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카펠라 호텔, 샹그리라 호텔 2개로 지금은 압축된 느낌이거든요. 그럼 어디로 예측하십니까? 일단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북한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가장 지금 이 정상회담의 중요한 관심사와 가장 큰 과제는 보안 안전입니다. 예. 신변 안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북한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회담 장소 선택 문제는 경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신이나 어떤 기자들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어떤 회의 장소로서의 어떤 공신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이 좋은 곳이 샹그릴라 호텔이고 가장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또 카펠라 호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안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거기도 뭐 충분히 장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마침 또 각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말을 했군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와서도 안 되는 의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매티스 장관이 부연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도전 과제라는 뭘까요? 건 결국 동북아 안보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 주둔하는 게 아니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주한미군은 방어적 성격이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능은 앞으로 동북아 안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동북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앞으로 북미 간의 어떤 회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결국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북미 간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계를 잠시 어제로 돌려서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앞으로 열릴 실무회담 일정을 좀 확정을 했잖아요. 앞으로의 남북 관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남북 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양 정상이 지금 판문점 선언 채택하고 거기 합의 사항들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더 속도를 내자 여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 같고요. 그래서 리성권 위원장이 이번에 발언한 것 중에 이 남북 간의 실무진들이 이 정상이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예.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남북 관계도 유엔의 대북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지금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네. 이런 행사는 뭐 당연히 개최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남북한이 아시안 게임에 단일팀으로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도 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남북한 간 어떤 그 교류도 상당히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남북한 간 긴장 완화와 어떤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논의도 예.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